민주당이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아파트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TF를 정부와 별도로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체험단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가재난재해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과 서울쪽 교사 사망 사건에 따른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청원이 많았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부실 아파트 시공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 공방과 민주당의 노인 폄하 논란 속에 10월 사퇴설과 총선 불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행보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사건과 관련해 LH 퇴직자 전관 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전 정부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 관련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됐는데 핵심은 건물 건설공법 중 하나인 무량판 구조입니다. 벽이 천장을 떠받들게 만들거나 천장에 얹은 볼을 기둥이 떠받치게 하는 다른 방식과 다르게 무량판 구조는 기둥에 철근을 감아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된 겁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LH가 일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LH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들이 몸담고 있는 전관업체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 퇴직자들이 설계나 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을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철근 누락 사건까지 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현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 정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전 정부의 국토부를 비롯한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회의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위원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임명하고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소집하고 부실 시공 논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민생체험단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들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관제라며 관련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 시민재해라며 김영환 충북지사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 공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태원 참사 때와 판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환 충북지사를 향해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관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공중시설 설계와 관리 결함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닻을 올린 민주당 민생체험단은 두 번째 현장 일정으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목소리에 박광원 원내대표는 면목이 없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백한 인재고 관제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또 권한이 있는 사람 가운데 죄송하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아마 한스러우실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23차례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체험단은 내일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모레에는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교 현장 문제를 논의하는 등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입법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어선이 총 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연금 도입과 확대 등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화해 왔다며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어제에 이어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발언 후폭풍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태를 좀 지켜보자는 그 민주당이 오늘은 좀 달라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이 좀 부담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사과를 하기보다 일단 해명을 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이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된 김은경 위원장 역시 이 어제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시민과의 대화에서 노인 폄하 의사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양이원영 의원이 SNS에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맞는 얘기라고 동조를 하면서 사실 논란이 조금 더 커졌거든요. 네. 노년층을 겨냥해서 SNS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에서 비롯해서 양이원영 의원까지 모두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이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 그 어제 민주당의 대응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이 그 사과를 한 뒤에는 좀 공세 방향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양이원영의 의원의 발언을 놓고는 이 선을 넘었다,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었죠.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혁신위를 실패했다고 보고 이 혁신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휴가를 떠난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더불어 망언당이라고 비판을 하며 혁신위 해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함량 미달의 인재를 임명했다며 책임론도 제기를 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은경 위원장과 이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노인 비하, 청년 비하 발언으로 노인은 물론 청년도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 역시 혁신위가 반혁신에 앞장섰으니 혁신위는 실패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혁신위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에게 사과하고 간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생 현장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8월 한 달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는 민생 체험단 이 행보가 참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가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만나고 또 그런 자리에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서 이번 참사의 책임을 놓고 행복청장의 사임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을 해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 김영한 충북지사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와 또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를 총괄하는 이 국무총리와 충북도정의 책임자인 충북지사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관제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도 오늘 회의에서 충북도의 안일했던 재난 대응이 밝혀지고 있다며 오송 참사 전일 이 재난 대응 비상 3단계 발령에도 김영한 지사가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재난 회의를 7분밖에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과제 선정을 했었는데 자, 1년이 지나서 이를 다시 하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그 민주당 입법과제 선정 성적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 달 이 민생 체험단을 꾸려가지고 민생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같은 취지로 주요 입법과제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꾸려서요. 당시 22건의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이제 1년이 지났죠. 지난달 임시국회까지 보면 최종 처리된 입법과제는 3건입니다. 3건밖에 안 됩니까? 네,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법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또 쌀값 정상화법 이렇게 3건입니다.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했던 양곡관리법도 있지만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가 됐고요. 네, 지난해 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촉발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또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정부 여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일몰이 됐습니다. 물론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도 아직 노란봉투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3건에서 끝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질서 확립 혹은 이 사회적 약자 중심의 입법 과제를 22건 선정하다 보니까 정부나 여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또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 최종 성적표가 다소 아쉬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LH 부실 시공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하고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크게 2가지의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긴급 당정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이 부실 시공 논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위장, 또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응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주축이 되는 건 이 아파트 부실 공사에 따른 진상규명 TF 발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던 민간 아파트 293개의 단지 중에 이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이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이 드러났으니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진짜 문제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 철근이 계획한 만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죠. 또 그로 인해서 붕괴 위험 등 사고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퇴 수습을 약속을 했지만 이런 식이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윤재욱 대표 발언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책임론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전 정부가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소환이 됐네요. 네. 자, 어떤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번 LH 부실 시공과 또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오늘 윤 원내대표가 이 부실공사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책임론을 주장을 했죠. 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전체를 묶어서 비판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자꾸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이 물타기 의도라며 책임전가 남탓 타령을 그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LH나 건설업계의 비리와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순살 아파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당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책임론을 놓고서는 입장 차이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을 기반으로 국회가 국민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민동의 청원. 대부분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국가 재난에 군을 동원하는 문제와 교권 추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이 많았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청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중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의 사망 소식과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안겼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이 사안을 접한 국민의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가 재난과 재해 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안전한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이와 관련한 국민동의 청원은 5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국가 재난 재해 상황에 동원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군에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도 곧바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만 5건의 관련 국민동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 또 학교 폭력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21일 접수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그리고 교사가 학생 폭언과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청원은 불과 단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되는 등 7월에만 이미 교권 보호를 위한 4건의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는데 그럼 국회는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해 국민청원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가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통해 이 후보자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국립외교원이 국회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별, 지역별 현안과 중장기 외교 전략 등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세계 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만큼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의회 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한중국인 대학원생 백인 포럼이 국회를 찾아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해결해 나갈 과제를 짚어보고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제한 중국인 대학원생 백인 포럼은 한중 청년들이 미래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장 탐방 기회와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산당 언론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가 본격적인 청문 준비에 들어갔죠. 이 후보자는 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작심한 듯 언론 장악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의 이해를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건 언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에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공산당 언론을 논의하기 전에 본인이 했었던 공산당식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적대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는, 그리고 언론으로 심지어는 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언론이 있다. 내가 되면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현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면 공산당 기관지냐면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자가 예시를 든 것뿐이라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산당은 하나의 기관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쭉 들어보면은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은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예로 그런 거. 원론적인 얘기 같게 들려요. 기본적으로는 언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 후보자의 지명 이후 즉각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밝히겠다며 송국 검증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여당은 공영방송 개혁을 내세우며 이 후보자를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6일에서 18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야의 양보 없는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결혼 시 3억 공제입니다. 여야가 결혼하는 자녀를 위한 비과세 증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세수 결손의 문제입니다.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감세를 하는 게 수용 가능한 거냐,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1억 원 더 늘려서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단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각각 2년 이내에만 공제해 주도록 하자는 겁니다.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양가해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신혼부부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소득 상위 10%만 혜택을 받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계층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세수 결손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이라면서 빈부잣대로 들이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결혼 장려를 통해 저출생 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혼인 증여 공제를 두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 감세라면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감세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촉
주권 반사처럼 부자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사실상 2030 세대 표심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일 텐데요.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결혼 장려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서 꺼낸 국정조사 카드에 민주당이 또 남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정쟁으로 이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철근 누락 아파트들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이전에 설계 시공 감리가 이루어졌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15개 중에 13개의 단지가 윤 정부 때 준공됐거나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맞섰는데요. 여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대응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윤 대통령이 규정을 그렇게 했어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문제는 설계 시공 감리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개가 사실은 아름아름 짬짬이로 해가지고 뭐 정관 예우도 있고 뭐 학교 관계, 지역 관계 뭐 이렇게 얽혀 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네. 인연 아름아름 뭐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부정한 연결고리죠. 이게 오래된 거고 이게 네. 사실은 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또 뭐 굉장히 많은 또 노조 쪽도 그렇고 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무너진 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삼풍이고 그 성수대교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아파트도 무너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카르텔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카르텔은 사실은 업계의 독과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축업계에도 업계의 독과점이 있죠. 근데 이건 업계의 독과점과는 상관없이 이 짬짬이, 아름아름, 인연의 사회 그것이 건축에서 나타난 거고 이것이 또 뭐 정관예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정부 때 일어난 거다, 뭐 아닙니다. 지금 정부 때 일어난 거다 하는 건 네. 저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 게 국민들 눈앞에서 그래, 여가 잘못했어. 아니야, 야가 잘못했어. 이렇게 동조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자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양당이 뭐 전 정부 탓 또 현 정부 탓하는 이런 그 논란 자체, 그 공방 자체가 굉장히 그 쓸데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수십 년이 지금 누적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풀려면은 네.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부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고 해도 이게 지금 잘 될까 말까 한 일을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그 철근 누락 그 아파트 이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게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대응용이다. 뭐 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삼풍백화점 무너진 게 제 기억이 맞다면 1995년이었대. 그때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른바 무량판, 대들보가 없다. 무량판 공법이 그때 그 삼풍 아파트의 붕괴 원인으로
언론에 많이 나왔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둥이 슬라브 그러니까 콘크리트 덩이를 받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안 했다가 언론 기사 보니까 2017년부터 다시 이 공법을 쓰기 시작했대 LH에서. 네. 그러면 2017년이라 하면 왜 이런 게 쉽게 용납됐을까? 물론 아마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건축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일 안에 하고 공간을 빨리 활용할 수 있다, 더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쓰기 시작했을 텐데 LH에 쓰면 일반 업체가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왜? 돈을 적게 들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대목이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계 때 설계 때도 이 철근이 적게 들어가는 게 감리에서 발견될 거예요. 설계 시공 감리 시공하다가 발견하거나 네.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됐느냐? 그 중에 하나가 LH에 퇴직한 직원들이 설계사무소나 설계사 회사나 감리회사에 많이 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LH에서 발주한 공사는 그들이 많이 해줄 테고 짬짬이로 이렇게 좀 봐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충분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밝히자는 건데 네. 대통령 말씀이 이제 지난 정부 때 다 설계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제가 보기엔 안 했으면 오히려 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전 정부 탓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정파적으로 정치 쟁점하는 이런 데뭐 생긴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국정감사조사는 이런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왜 이거는 정치 목적이 아니라 건축 구조학회라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이 공법이 채택됐는지 여기에서 뭐가 빠져서 이런 붕괴 사고가 났는지 앞으로 문제점은 뭔지 저는 조사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당이 꺼내는 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대한 그 대응이 아니라 요 이번 사안의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네.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왜 LH라 하면 그래도 국영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토지 주택 공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이렇게 해서 어떤 판단에서 공법을 선택했는데 무엇이 어떤 보강 절차가 빠졌길래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는 보강 공사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면은 안전한가. 그 전체적으로 민간 건설업체도 그러면 LH를 따라갔을 텐데 그런 건설회사는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감사든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이번에도 근데 그 문정부 건설 카르텔이다. 그 이권 카르텔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 노조, 사교육, 시민단체, 뭐 건설까지 결국에는 기승전 이권 카르텔이다. 뭐 이렇게 아니 그 전에 저는 사실 뭐 다른 그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남용된 것은 문제라고 저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 붙이네라는 느낌을 말의 인플레라 그럴까 용어의 인플레 현상이 있는 건데 이 대목은 사실은 이게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이라고 붙일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세스 가운데 네. LH 출신자들이 설계와 감리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현직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편하게 하는 이거야말로 왜 그렇겠습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사 비용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이제 너무 많은 카르텔을 써가지고 인플레가 돼가지고 약간 좀 그런 대목은 좀 아쉽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한 달 전에 7월 3일 차관 임명식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뭐 이런 이제 또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자꾸 이제 카르텔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도 카르텔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카르텔이란 뭐 이권 카르텔인지 뭐 신성범 의원께서는 뭐 적절한 그런 이번에 지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카르텔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카르텔의 정확한 경제학적 의미는 독과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든 그 업종이 하여튼 지금 업종 아무거나 대 보면은요 다 카르텔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카르텔은 이것이 짬짬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봐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나누기 위해서 건설업에서는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엄격하게 나눠서 감리는 정말 엄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감리가 와가지고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설계 때부터 감리는 누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뭐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업계에서는 좀 정의로운 분들 또 노조에서는 이래서 부실공사가 된다. 수주부터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이권의 연결고리 이것을 내가 까부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얘기죠.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이거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그게 뭐든지 간에 네. 국조든 수사든 뭐 감사건 감찰이건 다 해야죠. 그러니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전 정부 때 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이제 그 사안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이건 또 뭐야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숙하게 개념 정의를 하고 그렇게 다가가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에 삼풍 붕괴 사고 이후 안 쓰던 공법을 왜 LH는 2017년에 도입을 했을까?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이라고 했을 때 정부 기관에서는 왜 아무런 무슨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보강하는 뭐 그런 뭐 지시나 이런 게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사안은 아니다. 뭐냐면은 말씀하신 이야기한 대로 LH의 내부 문제, 또 퇴직자들과 바깥의 그 연결고리 이런 것은 정권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일어날 법한 일이죠. 다만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하나도 단속 안 하고 방치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불거진 것은 이 정부 때다. 이런 건 분명한 거예요. 또 이것은 옮길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은 그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어수선한 민주당인데 뜻하지 않은 서열화까지 덮친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현재 휴가 중이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신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겠다고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요. 또 양이원영 의원도 비슷한 이제 설화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현재 그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이제 수습에 이제 같이 나서는 모습인데 만약 그 이번 노인 비하 발언이 과거 이제 한 15년 전인가요? 16년 전 그때 이제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이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컸었는데 이번 이 발언은 좀 어느 정도 파장이 될지 대한노인회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노인회 관련 이제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과를 요구를 한 상황인데 이번 파장 좀 어디까지 갈까요? 빨리 사과를 하고 수습해야죠. 이것이 늘어진다는 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인 문제를 건드리게 된 건데 청년 정치를 강조하면 됐지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김은경 위원장 본인의 무식을 탄로한 거거든요. 이분이 법학자예요. 그것도 네. 독일에서 공부를 한 법학자인데 도대체 선거의 역사, 투표의 역사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이분은 지금 당 혁신위원장을 할 뿐이 아니라 자기 혁신부터 먼저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지경이까지 됐는지를 하고 이 당에 이런 누를 끼친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당을 혁신하라고 봤더니 이게 당에 완전히 누를 끼치고 가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공식으로 이렇게 해야죠. 이게 사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휴가라고 숨을 일이 아니고요. 왜 맨날 SNS 올리고 그러던데 휴가라고 SNS 끊을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도 급하면 해야죠. 왜 이걸 박광원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공식으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당의 노인위원장, 최낙도 노인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노인회도 지금 불쾌하죠.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은 이걸 듣는 노인뿐만 아니고 여러 세대가 다 불쾌한 지경으로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그 말씀을 곁들여서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그 설화가 아니라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지금 여러 차례 좀 이런 그 논란의 그 발언의 중심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좀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 하시면서 사회 흐름을 못 따라잡는 거죠. 못 따라잡는 거죠. 이게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읽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보면 이제 노년층에 대한 본능적인 뭐 불안 내지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툭툭 튀 나오는 게 우리 젊은 층만 있으면 우리가 선거에서 쉽게 이길 텐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이 현실과 안 맞는 게 갈수록 우리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바보짓을 바보짓을 이런 걸로.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요. 또 하나는 투표율인데 진짜 이번에 만약에 선거 때 가까이 돼서 내년 선거가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2월 달에 이런 발언 나왔으면 민주당은 선거 망했어요. 네. 아니 연세 드신 어른들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요. 투표율이 높아요. 지금 여론조사와 제가 큰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표율 문제예요. 젊은 층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기대하는 젊은 층들은 안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투표 높은데 이른다. 또 하나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 게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42년생이에요. 81세예요. 우리나라 81세. 네. 트럼프 46년생이에요. 77세 77이에요. 물론 조 바이든이 간혹가다 실수하지만 그래도 보면 맨정신 멀쩡하고 우리도 보면 전철 타보면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건강하신 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만이 또 우리를 지지한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노년층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살 날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 미래를 왜 정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름 휴가로 이제 자리를 비운 상황인데 당은 지금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에 김은경 위원장 설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본인의 구속영장이 다시 이제 재청구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총선 불출마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 중이지만 한가롭게 쉬지만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휴가를 지내겠어요. 지금 휴가를 갈 상황도 아니고 네. 이 대통령 흉내내서 지금 야당 대표가 휴가 갈 지금 처지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먼저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건 만약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 하여튼 그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체포영장이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은 옛날 혐의지만 정말 결정적 증거가 나오든지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그 영장이 다시 온 거면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 기소 독점권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국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윤관석 의원이나 제가 이성만 의원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분들이 구속될 만한 짓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 부결 처리를 국회가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 중에 하나고 김은경 위원장 설화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것도 당으로서 엄청나게 지금 큰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장 청구설
이건 설이 아니고 지금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지금 휴가로 자리를 비운다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그래 잘 갔어 쉬야지 쉴 땐 쉬야지 이럴 얘기가 별로 야당 내부나 지지자들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게 불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카드화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 영장판사 앞에 나가겠다고 그걸 카드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퇴 이건 언제든지 카드화할 수 있습니다. 개항을 불출마 이것도 카드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천권은 못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8월, 9월이 이재명 대표 본인으로서나 민주당으로서나 매우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삼척동자의 눈에도 빤히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이 대표의 현재 그 구상에 대한 예상 이전에 지금 이제 그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부결 처리한 거를 다시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한 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그런 뭐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뭐 좀 어떤 생각이실까요? 그게 뭐 검찰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판단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지금 머릿속에는 8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무슨 소리 할까가 가장 신경이 쓰일 겁니다.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화영 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이 국면 그러니까 쌍방울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규정되는 그 측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화영 입에 모든 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이미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를 쓰냐. 김성태를 향해서 뭐 노상강도라고 합니다. 노상강도. 노상강도를 검찰이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한다. 왜? 김성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자기 살려고 김성태 자기 살려고 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저와 이화영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이미 영장 청구와 그 이후에 법원 앞에 판사 앞에 설 때까지도 이미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뭐 영장 청구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찬성할 테니까 나가세요.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할지 진짜 당론으로 정하려 할지 네. 또 하나는 그럼 판사 앞에 갔을 때 어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자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할지 아니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할지 이 대목인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말 자신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도주 우려까지는 모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의원들을 보내서 뭐 이런 식. 한 자락 깔고 있는 이 대목이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 모두 다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을 내다보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이런 대목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지난 제1차 청구 때 차라리 떳떳하게 나가서 내가 판사 앞에 섰으면 그때는 법원에서 제가 보기에 거의 한 80~90% 정도는 기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대목은 이화영의 말에 따라서 김성태의 진술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더 클 겁니다. 네, 이화영이란 최대 변수가 이제 등장을 했다. 그때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아마 이동관 청문회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 이후에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다, 야당은 방송 장악이다. 뭐 이런 이슈로 굉장히 또 뜨겁게 달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청문회와 또 이동관 청문회 이후까지 뭐 잠깐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청문회가 아마 굉장히 뜨겁겠죠. 청문회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동관 지금 후보자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국을 강타할 겁니다. 휴가 전국이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동관 이 후보자라는 사람이 앞으로의 미디어 정책, 특히 방송 정책에 있어서 적임자하는 부분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될 거고요. 학폭 문제는 뭐 그 다음 수순이 되겠죠. 여기에다 지금 아마 인사청탁 뇌물 부분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조금 적은 이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 자격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과연 적임자냐, 방송 정책의 적임자냐, 그리고 MB 정권에서의 어떤 방송 장악 시도의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다시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서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대목이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국정원 문건에서 홍보수석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딱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건이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따라서 생산이 됐고 그 문건대로 또 시행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홍보수석실이라고 실자 뒤에 숨어서 우리 방해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숨어갈 수는 적당히 넘어가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산당 발언도 평소에 생각하던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사석에서 앉아가지고 하여튼 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공산당식으로 비판을 하다가 그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온갖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주워 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뭐 길게는 못 들어보는데 그러면 그 이동관 후보자가 그 지칭한 공산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좀 생각을 그 뭐 지금 현재 방송들 대부분을 다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판적인 신문들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걸 지금 공산당이라고 지칭을 한 건데 이건 실수 그냥 입에서 그냥 실수로 튀어나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머릿속에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은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 안에 신문과 방송을 가르쳐서 공산당 신문이나 방송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뭐냐 이거. 자,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의 극단적 형태로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는 게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을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특정 언론을 절대 아니에요. 비유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이제 진영에 빠진 이른바 언론의 가장 극악한 형태, 극단의 형태는 공산당 기관지다. 그건 프로파 아지의 수단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우리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정말 이동관 씨에 대한 그 중점은 아들 학폭을 뭐 이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정인들이 나오니까. 네. 그보다는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 시대에 방송과 통신관계, 특히 공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소신을 따져 묻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여야 모두 전부 다 몇 시간 안 되는 뉴스에서 우리 편 들어줄 것, 뉴스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 비판하지 말 것, 여기에만 초점이 모여져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 문제라든지 OTT 문제라든지 인터넷 언론상에서의 자율 심사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 보장, 이렇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야당에서 좀 더 냉정히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현안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자.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의도 정치외전 두 분의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